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2012년 12월 4일 저녁 7시 48분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벙커원입니다. 서영석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는 TV 토론이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주최하는 TV 토론입니다. 이건 법정 토론이기 때문에 이거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안 하려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벌금을 내고도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러면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후보도 오늘 이제 나오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뭐 박근혜 후보가 사설기관에서 마련한 토론에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혼자서 하는 예. 그 토론. 판토마임 같은. 예, 판토마임 있죠. 예. 그걸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예.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뭔가 정답을 외워서 하는 듯한. 이게 어떤 문제를 자기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제 미리 써준 답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박근혜 후보의 답변들은 뭐 큰 흠을 잡기는 어려웠지만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네. 그 책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유명한 그 전유옥 씨가 쓴 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그 한겨레신문의 허재인 기자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박근혜를 그야말로 장장 씹어놨어요. 예. 어디서 빌려서는 보고 싶어, 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제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는 하지만은 그 예. 수준이 너무 얕아가지고, 예. 박근혜 후보가 이 말수가 적은 이유는 네. 쉽게 얘기해서 아는 게 없어서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건데, 네. 이제 워낙 그 베일 속에 쌓인 인물이다 보니까 네. 마치 그 신비주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의 화법은 베이비 토크다. 네. 애들 얘기다 이거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다만 이제 그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십상시라고 불리우는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외부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네. 이제 바깥으로 퍼지게 됐다. 그렇게 이제 전유옥 씨가 얘기를 하던데 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로 전유옥 씨도 나름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뭐 책을 뺏겠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보긴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박근혜 후보가 실은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한다. 이렇게 해서 뭐 언론의 찬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상당한 이미지 또 메시지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짧게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이른바 박바 언론들이 미화하고 있다. 그거예요, 결론은. 입만 열면은 무식이 통통 튀니까 과묵한 그런 이미지로서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설선을 수범해가지고 박근혜를 띄워주니까 예. 예,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할 거라고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양반이 원래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할 때는 본 사람들은 뭐 손학규, 김동관한테 완전 빨렸다. 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도 왜 이겼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질문에는
문재인 후보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말의 진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정말 토론도 토론에서 말을 잘해가지고 선거에 덕분인 경우는 참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방송 시간에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정희 후보가 셋 중에서는 말을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하죠. 1위 이정희, 2위 문재인, 현격하게 3위 박근혜 이렇게 될 텐데. 자, 오늘 이정희 후보가 나오게 된 거는, 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러면서도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후보와의 어떤 맞상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세게 나오겠죠? 세게 나오겠죠.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강하게 부딪힐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아니, 이제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예. 싸움이 이정희와 박근혜로 집중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상처를 덜 입는 예. 그런 효과는 있겠죠. 예. 자,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원 의원이 아니시고, 네, 이석기 김재원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리게 하잖아요. 이제 즉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하셔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도 비리 안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십시오.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 안 만들어 봤습니까? 근데 다 피해 나갔죠. 그리고 다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이 온갖 가지 비리 사실 지난번 뭐 현영희 의원 공천 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간히 많지 않았습니까? 다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왜들 그럽니까? 박근혜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다들 알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의지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정희 후보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신시대 이 대결 상황에 그 대결 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섬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오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군사분계선 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의 그 유신시대의 그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한 것이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 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가 외교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은 국정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할 수 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트위터에 올라온 여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희, 나는 잃을 게 없다. 박근혜, 나는 읽을 게 없다. 예,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후보의 그 면모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북스79라는 그런 아이디를 쓰시는 트위터리한 이야기가 또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가 토론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토론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게 문제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 토론이 있기 전에 예. 이정희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예. 이게 사실 관심사이기도 했고, 예. 그것이 선거전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다소 우려되는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오늘의 토론을 보니까요, 예.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이제 토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트위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가 저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아주 강하게 결집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그 지지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 박근혜를 공격하는 공격수의 역할을 과연 문재인이 맡아야 되느냐, 이정희가 맡아야 되느냐. 이게 문재인 후보가 맡는다면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정면 공격은 이정희 후보가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그 중간층에 서가지고, 여러분들도 토론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끝나고 나서 문재인 쪽으로 돌아오면은 매우 안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또 중간에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이정희 후보에게 조금 얼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런 토론의 구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정희 후보를 나쁘게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정권 교체는 박근혜냐 문재인이냐인 것이고, 그 박근혜의 말하자면은 숨어있는 얼굴을 생 얼굴로 드러내는 역할을 누군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이정희 후보가 아주 잘 해줌으로써 예. 이 토론의 구도는 그야말로 저는 최상의 구도로 흘렀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 트위터나 또 각종 카페에 가보면은, 이정희 5년 까임 방지권을 부여하노라. 뭐 이런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저는 중간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박근혜 후보가 정말 다음 토론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죠? 그렇죠. 저는 저러다가 박근혜 후보가 벌금 내고 그냥 벌금 내고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네. 사실 오늘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아마 새누리당은 거의 광분의 수준으로 날릴 겁니다. TV 토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렇죠. 난 분명히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저 보수 단체들, 네. 특히 할아버지들, 아마 통합진보당 당수 앞에 가가지고 진짜 이정희 후보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광분하다가 TV 토론을 보이콧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예. 일단 오늘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여러 스탠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층들을 겨냥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입장을 밝혔던 반면에 외교 통일 부분은 전향적인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를 했었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개혁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점,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컨셉, 젠틀맨 컨셉, 네. 이런 것들은 이 보수 중도층들에게는 상당한 안도감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중간층에 서 있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에게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박근혜를 아주 조져버리는 이제 그런 그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선거 전략적으로는 매우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NLL 문제에 있어서 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사실 국민들은 NLL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국경선, 바다에 있는 국경선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NLL을 남북으로 그게 아마 5km가 될 겁니다. 저게 아마 문재인 후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쪽을 공동의료구역으로 삼는다.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NLL 문제가 앞으로 문재인 후보를 말하자면 잘 모르면서 씹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방어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평가를 하고 싶네요. 예. 오늘 박근혜 후보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실책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FDA, 한미 FTA의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이것이 이제 론스타가 최근에 제기했던 그 소송과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른 건데 네. 현실 인식도 못하고 나왔다. 이런 그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재현, 김석기 2002년에 똑같은 실수를 이회창 총재가 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효순 미순 아니에요? 그죠? 미선 효순 아닙니까? 근데 미순 효선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면서 이 여동생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소파 계정도 얘기했었어요. 이회창 형이. 당시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 아까 멘붕에 빠지면서 표정 관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단일화 질문은 정말 말하자면 승부수였는데. 우선 사회자가 저지를 했어요. 예, 사실 사회자는 그야말로 박근혜 팬을 있는 대로 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 그건 도저히 안 된다 보죠. 예. 외교 통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정희 당신 문재인하고 단일화하려는 거 아니냐? 먹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당황했구나. 화났고 당황했구나. 네, 매우 당황했다는 점을 절감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정희 후보식의 질문이 만약에 이정희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뢰 문제는 이제 다소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정희 후보 나와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문제 물어보니까 나 대통령대로 나온 거 아니야. 너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야.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도가 잘 짜여졌다고 하는 것이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원색적인 공격을 이정희 후보가 이제 맡았는데 그게
후보로서 이정희 후보는 상당히 데미지를 안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정희 후보가 자기가 지금 3자 토론에서 네.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가 네. 이런 점을 우선 자각을 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던지는 모습은 아마도 이제 그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혹은 이정희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불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네요. 예, 하여튼 좀 뭔가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희 후보에게서요. 자, 문재인 후보의 그 토론에 대해서 일단 소리가 좀 많이 나왔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초반에 약간 좀 예. 실수했는데 그게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저도 그 임플란트를 왜 했는지는 그 사연을 아십니까? 예, 들었는데 예. 그 저기 수석하고 있을 때 네. 워낙 골머리를 싸매가지고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빨이 이가 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해놓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중간에 몇 개 해놨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기는 10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0개예요. 그럼 시야가 무슨 10개. 거의 다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석을 그만두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또 이렇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일의 몰입도가 대단히 높은 장난이 아닌 거죠. 후보라는 특히 사실은 이제 그 정평이나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예. 그 시민사회 수석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입니다. 그때는 국회가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그죠? 한나라당이 거의 다수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청와대가 거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고검이-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예,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점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아마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소리를 내게 해서 초반에는 시옷 발음은 뭐 그거는 이제 원래 영남분들이 잘 울산, 못하더라고. 부산 쪽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제 저기 서부 경남 사람들은 쌀 발음 잘해요. 진주 분이십니다. 네. 쌍용 자동차 한번 해보십시오. 쌍용 자동차 잘하죠. 근데 이제 울산, 부산, 울산, 부산 이쪽이 좀 살살 그럽니다. 동부 경남 지역에 예. 예. 자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간 판세가 좀 어떻게 요동을 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선,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은, 이게 제가 어제 채널 A 토론을 하면서, 그때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 나왔던 여자분하고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 예상도, 이 정치적 사건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 요즘처럼 짧아도 3, 4일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조금 있고, 물론 이제 만족스러운 단계가 아니고, 워낙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 이번 TV 토론의 영향이 알파가 된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소폭 혹은 그보다 더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예.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조사를 보면은, 날이 갈수록 점차 이 박근혜 대 문재인이 벌어진다. 이러다 진짜 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이거 확신의 인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 뭐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진다고 생각은 않겠지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뉴스타파에서 아주 잘 보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때 당시는 집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어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집전화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집전화를 하는 게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넣는데 도 이렇게 우리 체감 지지율과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제가 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저한테 직접 설명한 건 아닙니다만은 김호준 총수하고는 뭐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그동안 휴대전화 20%를 그 여론조사에 계속 넣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야당에게 항상 유리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친야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박근혜가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박 조사 기관이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고등학교 후배가.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그쪽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또 이제 중앙일보하고 같이 하니까. 예. 근데 이택수 대표의 얘기는 휴대전화를 몇 %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거고, 여하튼 그 자기가 보기에는 워낙 이제 이명박 시대가 지랄 맞고, 그리고 또 박근혜 또 그보다 한 1000배 만배는 더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숨어있는 지지율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그게 한 5% 정도는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가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시 많은 데서 해요. 특히 언론사들. 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가 맞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경쟁 때문에 언론사 여론조사들이 전부 덤핑을 한다는 거예요. 덤핑. 네, 덤핑. 뭐냐면은 한 번 여론조사를 할 때 최소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300만 원, 200만 원 받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대요. 최소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원을 갖다 몇 명 이상 쓰고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가지고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자기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것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지금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 휴대전화 DB를 구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이. 왜냐하면 그거는 정보통신법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지 또 몇 살인지 이런 DB가 있어야 사실은. 그렇죠. 휴대전화는 반드시 집전화번호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주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DB가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불법으로 수집한 그런 DB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DB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말하자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번호만 수집해 놓은 이런 상태여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뭐 순수히 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나마 박근혜 후보에게 리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3%, 5%,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건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이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10% 차이 났던 게 바로 자체조사인데 예. 그야말로 비웃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워낙 편차가 크다면서도 뒤지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현재 상태도 뭐 근소하게나마 리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투표율이 뭐 65%에서 70%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는데 저는 7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77%가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말춤을 추겠다고 약속도 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 단일화되기 이전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동층이 극히 적은 여론조사였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어요. 왜? 단일화에 안철수 지지층들이 실망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지만. 그 부동층이 어디로 갈까요? 그 부동층은 결국은 이제 기권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온다고 봐야죠. 네. 박근혜에게 갈 표는 이미 다 박근혜에 붙었고. 갔죠. 예. 사실 안철수 현상의 말하자면은 열광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거는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10%가 갔다는 게 저 도대체 뭘 근거로 간 조사인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하면은 결국은 뭐 승리할 것이다. 예. 사실 이게 15일 뒤면은 드러날 얘기입니다. 예. 제가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왜 이런 15일 후에 드러날 사기를 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결국에는 문재인이 앞서간다의 방점을 둘 게 아니라 투표를 많이 하면 이긴다. 그렇죠. 네. 투표를 많이 하면 이긴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항상 이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예. 우리가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운동들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설득하기 운동. 예. 특히 어정쩡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플러스 1이지만 박근혜를 별로 강하지 않게 지지하는 사람을 전향시키면은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맞이할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모두 투표하기 운동, 그리고 진보 개혁적인 후보로 표를 돌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팟캐스트를 통해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듣고 계시는 분들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호남으로 갑니다. 12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번지 44호 2층에 있는 길 위의 커피라는 곳에서 이 공개 또 강연회를 합니다. 지역번호 063-278-246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대 전주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781번지 5호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여기가 풍암 마제우체국 옆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저희가 또 광주 강연을 갖게 됩니다. 트위터에 지금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산 정의가 죽은 정의를 잡았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